월든 서로의 무소유.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이 머리맡에 남긴 책.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을 좁은 틀 속에 가두고 서로 닮으려고만 한다. 어째서 따로 떨어져 자기 자신다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가? 서로처럼 각자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가? 서로우의 무소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나 그곳을 영구 거주지로 정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아주 적은 돈으로도 독립성을 유지했다. 본질적으로 그는 자신의 삶 자체를 중요한 경력으로 만들었다. 불수능주의자였던 그는 항상 자신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이것이 그의 글 다수의 주제였다. 소로우의 대작인 월든 혹은 숲속의 생활은 소로우가 에머슨이 소유하고 있던 월든 호숫가 땅에서 직접 오두막을 짓고 1845년부터 1847년까지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 동안의 숲속의 생활을 그린 것이다. 소로우는 여행 서적을 좋아하고 몇 권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월든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때까지 미국 책들이 다루지 않았던 인간 내면의 개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소로우의 금욕적인 생활처럼 매우 소박한 이 작품은 좋은 삶이라는 고전적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와 같다. 월든에서 소로우는 초월주의 이론을 직접 시험해 볼 뿐만 아니라 19세기의 총체적인 미국 경험, 즉 변방 개척지에서의 생활을 재현하고 있다. 월든은 열정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에게 영감을 주어 이니스프리의 호도라는 작품을 쓰게 했다. 또한 소로우의 수필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에 대해 합법적인 개인이 불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세기의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 및 마틴 루터킹의 흑인 민권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삶을 완성해 나갔다. 그는 왜 이런 모험을 시작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끝을 몰랐고 그들은 점차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의 노예, 재산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소로우는 자급자족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고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는 스스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최대한의 여가를 즐겼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간소하게 살라. 당신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월든이 소로우가 살았던 때보다 물질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0세기 후반, 특히 21세기에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일과 명예와 돈과 통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혁명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숲속 혁명은 개인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그 당시 단단히 뿌리 박혀 있던 사회 통념을 뒤흔드는 혁명이었다. 경쟁 속에서 부지런히 일에 이겨야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라 생각한 일반적인 통념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월든에서 삶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소로우의 일대기를 기록한 헨리 솔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콩을 심고 콩밭을 매는 일은 자연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과정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전 미국을 위해 공적인 일을 위해 남길 수 있었던 것보다 월든을 씀으로써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다. 또한 법정 스님은 소로우의 간소한 삶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으며 오늘날의 사람들이 좁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두며 서로 닮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소로우의 당당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로우는 모든 측면에서 세속적 잣대를 철저히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았다. 자신만의 색을 내며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지 모르나 남과 다른 삶은 그만큼 거부당하기 쉬운 건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소로우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가치를 지켰다. 성공하려고 앞만 보고 향하는 우리들은 깊은 인생, 참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마저 빼앗기고 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단순하고 간소하게 독립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간 소로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순수한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으며 보다 의미 있고 깊은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숲속의 경제활동. 이 글을 쓰기 시작한 후부터 마무리할 무렵까지 나는 이웃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 집은 내가 직접 지은 오두막으로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 있는 월든 연못 기슭에 자리하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곳에서 2년 2개월을 홀로 살았지만 지금은 문명의 생활로 다시 돌아와 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캐묻지 않았다면 내 개인적 일상사를 독자들에게 드러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낸 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신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질문들은 결코 내게 신뢰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황들을 따져볼 때 매우 자연스럽고 적절한 질문들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외롭거나 두렵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또 다른 이들은 내 수입의 얼마를 자선 사업을 위해 썼는지 궁금해했다. 대가족을 거느린 사람들 중에는 내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후원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내게 전혀 관심이 없는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대부분의 책들에서 1인칭인 나를 생략하게 마련이지만 이 책 속에서는 계속 사용할 것이다. 이 책은 나를 내세우는 자아중심적인 면에서 다른 책과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항상 1인칭이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만약 나만큼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나는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까닭에라는 주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모든 작가들이 남의 얘기를 듣고 단순히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실하고 소박한 삶에 대해 얘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 작가가 먼 타향에서 자기 혈연들에게 보내는 글들처럼 성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먼 타향에서 살 때나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글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좀 더 특별한 것이기를 바란다. 나머지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옷이 맞지 않는다고 품을 잡아 느리면서까지 억지로 입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옷은 맞는 사람에게나 그 가치가 있을 테니까 말이다. 나는 중국이나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뉴 잉글랜드에 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의 외면적 상황 혹은 이 세계 그리고 이 마을의 환경에 대해서 말이다. 그것이 심각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나는 콩코드 지방을 자주 돌아다녔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민들은 상점이나 사무실, 그리고 들판에서 마치 1000가지의 놀라운 방식으로 고행을 치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내가 브라만 승려들에 대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들은 주위에 4개의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태양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불길 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고개를 비틀어 어깨 너머로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그들이 원래의 자연스러운 자세로 돌아올 수 없이 비틀린 목에 액체만 뱃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평생 나무 밑동에 사슬로 묶여 있거나 애벌레처럼 광활한 제국의 넓이를 가늠하듯 기어다니거나 기둥의 꼭대기에 한 발로 서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의식적인 고행의 행태들은 내가 매일 목격했던 장면들보다 더 놀랍거나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헤라클레스가 수행한 12개의 과업도 내 이웃들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고난은 단지 12개에 불과했고 더군다나 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웃들이 괴물을 잡아 해치우거나 한 가지의 고난이라도 끝을 낸 적을 보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뜨겁게 달군 쇠로 머리 9 달린 히드라의 뿌리를 태워줄 이올라스 같은 친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괴물의 머리를 하나 밟아 으깰 때마다 2개의 머리가 새로 돋아나는 형국이었다. 나는 이고장의 젊은이들이 농장이나 집, 헛간, 가축 그리고 농기구를 유산으로 갖는다는 것은 불행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상속받기는 쉬워도 없애버리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이 탁 트인 푸른 목초지에서 태어나 늑대에 의해 길러졌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고 수고롭게 일하는 들판을 더 맑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이들을 흙의 노예로 만들었을까? 약간의 먼지만 먹어도 되는 운명인 것을 그들은 왜 60에이커나 되는 땅의 흙을 먹어야 할까? 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덤을 파기 시작해야 할까? 그들은 이 모든 소유물들을 밀고 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한다. 불멸의 영혼을 지닌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거운 집 밑에 깔려 질식할 정도로 뭉개진 채 길이 75피트, 폭 40피트의 곡식 창고와 한 번도 청소한 적 없는 아우게이아스의 더러운 외양간, 그리고 땅과 경작지, 풀밭과 목초지, 또한 숲으로 이루어진 100에이커의 토지를 질질 끌며 그들이 힘든 인생의 길을 기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나는 수없이 봤다. 그나마 상속물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몸을 묻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데도 버거운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곧 땅에 묻혀 퇴비가 된다. 그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부르는 허울 좋은 운명에 사로잡혀 옛날 체계 지적처럼 벌레가 먹고 녹이 쓸며 도둑이 훔쳐갈 금은보화를 모으는데 정신이 없다. 그것은 바보들의 삶이다. 삶이 끝날 즈음에나 알게 될 어리석은 삶이다. 데오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그들의 머리 뒤로 돌을 집어던져 인간을 창조했다고 전한다. 로리경은 그것을 자신의 시를 통해 노래한다. 그때처럼 우리 종족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고통과 걱정을 견뎌내고 우리 몸의 성질 또한 돌 같은 것임을 증명하였네. 신탁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란 얼간이 같아서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른 채 그들 머리 뒤로 돌을 집어던지는 것과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이 나라에 살면서도 단순한 무지와 착각으로
근심 걱정과 지나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노동을 한다고 해서 삶의 훌륭한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친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손가락은 열매도 따지 못할 정도로 뻣뻣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여가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여유도 없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노동력이 시장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무질한 인간의 성장에 필요한데 알고 있는 것을 늘 과시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무지를 기억할 수 있을까? 그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 때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며 기운을 돋게 하는 술로 몸을 회복시켜야 한다. 과실 위에 붙은 하얀 과분을 대하듯 우리 본성의 가장 훌륭한 자질은 가장 세심하게 다루어야만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그렇게 다정하지 않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에 찌들어 숨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의 독자 중에는 이미 먹어버린 저녁 식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코트와 신발이 심하게 낡았는데도 새 것을 장만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책을 빚쟁이에게 시간을 빌리거나 훔쳐서 읽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단련된 내 눈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굴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인다. 여러분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라틴 사람들의 남의 노쇠라고 부르는 고대 때부터의 수렁인 빚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여전히 죽고 사는 일에 시달리면서도 남의 노쇠라는 빚을 떠안고서 늘 갚을 것이라고 내일이면 갚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파산 상태여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늘 애쓰고 손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감옥에 잡혀갈 행동만 빼놓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것이다. 거짓말하기, 아첨하기, 투표하기는 물론이고 자신을 공손함이라는 작은 껍데기에 집어넣거나 희박하고 증기처럼 헛된 관대함이라는 대기 속에서 자신을 억지로 확대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신발이나 모자, 옷 혹은 마차 등을 만들어 바치거나 여러 물건들을 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병들게 만들면서도 나중에 병이 들 것에 대비해 돈을 벌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게 번 돈이 많든 적든 오래된 궤에 숨겨놓거나 벽 뒤 양말 속 혹은 더 안전한 은행에 숨겨놓는 것이다. 나는 우리의 경솔함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다른 나라처럼 노예 제도라고 하는 강제 구속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남부와 북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인간들이 교활하게도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남부에 노예 감시인이 있다는 것도 정말 고역스럽지만 북부에도 이런 감시인이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쁜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고 노예 감시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란 정말로 신성한 존재일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마차를 몰아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 마부를 보라. 그의 마음속에 대체 어떤 신성함이 감돈단 말인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말에게 먹이와 물을 주는 것뿐이다. 그는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다면 자신의 운명조차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나리를 위해 마차를 몰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그가 어떻게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란 말인가? 웅크리고 굽실거리며 살금살금 다니는 그를 보라. 어떤 신성하고 영원한 존재이기는커녕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해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평판의 노예가 되고 늘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보라.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스스로에 대해 갖는 평판에 비하면 단지 소심한 폭군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보여준다.
서인도 제도에서도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공상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있는 마당에 대체 어떤 노예 해방 운동가, 어떤 윌버포스가 나타나 우리의 자아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임종의 나를 알면서도 자기 운명에 대해 애써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화장대 쿠션에 수놔놓고 있는 부인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영원은 결코 상처를 입지 않는다고 믿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체념이란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절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 절망의 숲으로 가서 덫에 걸린 쪽제비나 사형쥐가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는 용기를 보면서 자신을 위로한다. 우리가 게임이나 유흥이라고 부르는 것들 밑에는 이런 무의식적인 절망이 깔려있다. 그들에게 진정한 유흥이란 없다. 진정한 유흥이란 수고로운 노동 후에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망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다. 무엇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필요성과 수단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교리문답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인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선호해 현재 보편적인 우리 삶의 양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말하는 듯하다. 그들은 진정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의 깊고 건강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태양이 세상을 환히 밝히며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한다. 언제라도 우리의 편견을 던져버리는 것에 때가 늦은 경우란 없다. 어떤 생각과 행동의 방식도 그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럴듯한 증거가 없이는 믿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것이라며 되풀이해서 소리치거나 고요 속에 전해지는 것도 내일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지 모른다. 비옥한 들판에 비를 뿌려줄 구름이라고 믿었던 것이 연기처럼 단순한 견해로 치부될지 모를 일이다. 옛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시도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옛날의 행동이 있게 마련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행동 양식이 있는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을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증기가마 속에 마른 나무 대신 석탄을 넣어서 새처럼 빨리 지구를 돌아다닌다. 그야말로 노인들이 놀라 죽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더 자질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거나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며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대적 가치를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중요한 충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경험도 너무 단편적이고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비참한 실패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노인들 중에는 과거의 경험을 비판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서 예전보다는 나이를 먹었을 뿐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지구상에 30여 년의 삶을 살아왔지만 아직 연장자들에게서 가치 있거나 진실한 충고를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은 내게 어떤 도움의 말도 하지 않았고 아마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 아직 시도하지 않은 나의 인생이라는 실험이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실험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스승이 그것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은 것일 터이다. 한 농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소. 채소는 뼈 만드는 성분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부는 몸의 뼈를 만들기 위해 하루의 일정 시간을 일에 바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는 황소를 뒤따라 걸어 다닌다. 소는 식물을 먹어 만들어진 뼈를 가지고 있어도 농부를 획 당기거나 그의 덜거덕거리는 쟁기로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한다. 가장 무력하고 병적인 사회에서의 필수품이 다른 사회에서는 단순히 사치품이거나 또 다른 사회에서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높은 꼭대기나 깊은 골짜기까지 모두 선조들에 의해 드러났고 모든 상황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이블린에 따르면 현명한 솔로몬 왕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법령으로 정했고 로마 집정관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웃의 땅에 들어가 떨어진 도토리를 주울 때 몇 회까지 불법 침입인지 아닌지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웃집의 비중인지를 규정하려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어떻게 손톱을 잘라야 하는지까지 정해두었다. 즉 손가락 끝에 맞춰 더 짧지도 길지도 않게 깎으라는 것이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삶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고갈시켜 온 바로 그 단조로움과 권태는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시대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능력이란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또한 선조에 의해 시도된 것만으로 인간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대의 실패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여, 그대가 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을 하라고 명령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어쩌면 우리는 간단한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을지 모른다. 예를 들어 나의 콩깍지를 여물게 하는 바로 그 태양이 우리 지구와 같은 여러 행성들을 동시에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말이다. 내가 만약 이것을 기억했다면 몇몇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콩밭을 괭이질하느라 나는 이 빛을 보지 못한 것이다. 아름다운 삼각형들의 정점인 별들, 우주 곳곳에 있는 서로 떨어진 다양한 존재들은 동시에 같은 것들을 응시하고 있다. 자연과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 체질만큼이나 다양하다. 누가 인생이 어떤 미래의 전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 세계의 모든 시대 안에 살아가야 한다. 아니, 모든 시대의 세계들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역사, 시, 신화. 나는 이것만큼 놀랍고 유익한 다른 이들의 경험에 관한 글을 알지 못한다. 내 이웃들이 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속으로는 악이라고 믿는 것도 있다. 그리고 만일 내가 후회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행한 선행들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행동을 했다니 도대체 어떤 악마가 나를 선동한 것일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존재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70년을 살아왔으니 노인들은 나름대로 명예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나이 든 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말라는 정말 거역하기 힘든 목소리를 듣곤 한다. 어떤 세대는 다른 세대의 원대한 업적을 난파선처럼 버린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좋을지 모른다. 지금 당장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수많은 걱정에 대해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우리의 강한 면뿐만 아니라 약한 면에도 잘 순응한다. 끊임없는 불안과 긴장이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의 형태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인간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혹 우리가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소심한지 어떤 신념조차 잊고 살려고 굳게 작정한 사람처럼 보인다. 온종일 딴청만 부리다가 밤이면 마지못해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자신을 불확실성으로 밀어넣는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숭배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은 거부하며 살아간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한 중심에서 그려질 수 있는 수많은 반경들처럼 우리 인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길들이 있다. 모든 변화는 숙고할 만한 하나의 기적이지만 우리 삶의 변화도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다. 공자는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인간이 상상 속의 사실을 진정으로 사실로 환원시킬 수만 있다면 예상컨대 인류는 결국 바로 그 토대 위에 그들의 삶을 지을 것이다. 내가 언급했던 문제와 걱정의 대부분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경이라도 써야 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잠시라도 깊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비록 외부적으로는 문명화된 사회 한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좀 원시적이고 개척적인 삶을 살아보는 것도 상당히 이로울 수 있다. 원시적으로 산다면 우리 삶에서 총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동원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상인들의 옛 장부들을 훑어보면서 상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팔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팔려고 저장했던 것,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식료품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발달이라는 것은 인류 생존의 본질적인 법칙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뼈대가 아마도 선조들의 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것 중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래 사용하고 너무 중요해서 야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하거나 혹은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생명체에게도 필수품이란 단 하나, 바로 음식이다. 평원의 들소에게는 몇 인치 정도의 입맛에 맞는 풀과 마실 물이 필수품일 뿐이다. 들소가 숲속의 안식처나 깊은 산의 그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어떤 짐승도 음식과 안식처 이외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위한 삶의 필수품이란 충분히 확실한 몇몇 항목으로 분리된다. 음식과 의복 그리고 연료가 그것들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롭게 삶의 진정한 문제들과 성공에 대한 미래의 전망 등을 즐길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인간은 거쳐야 할 집뿐만 아니라 옷과 조리된 음식을 만들어 왔다. 아마 우연찮게 불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 사용해 처음에는 사치였던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를 보니 그들도 우리 같은 제2의 천성을 얻고 있는 듯하다. 적당한 안식처와 옷으로 우리의 내부의 열기를 적절히 유지한다. 그러나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우리 몸 안의 열기보다 외부의 열기가 더 강해져 우리가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박물학자 다윈은 남미 끝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 섬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동료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모닥불 가까이 앉아 있었으면서 결코 더운 것을 느끼지 못한 반면에 벌거벗은 원주민들은 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서도 모닥불 열기에 구워지는 것처럼 땀을 줄줄 흘렸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유럽 사람들은 옷을 입고도 추위에 떠는 반면에 호주 원주민들은 추위 속에서도 벌거벗고 있다. 이러한 미개인의 강인함을 우리 문명화된 사람들의 높은 지성에 접목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할까?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는 인간의 몸은 난로요, 음식은 폐에서 내부의 연소를 유지시키는 연료라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우리는 더 많이 먹고 더울 때는 덜 먹는다. 동물의 체온은 느린 연소 과정의 산물인데 이 연소가 너무 빠르면 질병이나 죽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혹은 연료 부족이나 통풍 장치의 결함으로 불은 꺼지고 만다.
물론 생명의 열을 불과 혼동하면 안 되지만 그 둘은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위의 항목들로 볼 때 동물의 삶이란 표현은 동물의 열이란 표현과 동의어이다. 음식이 우리 안에 불을 유지시키는 연료로 간주되고 연료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더해짐으로써 우리 몸의 온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안에 안식처와 의복은 흡수되는 열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한다. 음식과 의복 그리고 주거 때문만이 아니라 밤에 잠오신 침대 때문이라도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한다. 새의 둥지와 가슴팍에서 훔친 깃털로 만든 안식처 안에 또 다른 안식처를 준비한다. 두더지가 굴이라는 안식처 안쪽에 풀과 나뭇잎으로 만든 침대라는 또 다른 안식처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추운 세상이라고 불평하는 것에 익숙하다. 우리가 추위를 언급할 때 그것은 많은 부분 사회적인 고통 못지않게 물질적인 고통에서 오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여름이면 사람들은 일종의 지복 낙원에서 사는 것 같다. 음식을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연료가 불필요하다. 태양은 그 사람의 연료요. 그리고 많은 과일들도 태양 광선에 의해 충분히 요리되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서 많은 음식들을 일반적으로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의복과 집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숲속에서 살면서 직접 깨달은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란 단지 몇 개의 연장과 칼 한 자루, 도끼 하나, 삽 하나, 외바퀴, 수레이다. 그리고 학구적인 사람이라면 램프와 필기 도구 그리고 책 몇 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생활 필수품 다음 순위에 들고 또한 아주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은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지구의 다른 쪽까지 굳이 찾아가서 10년이나 20여 년간 무역하는 데 자기 자신을 바친다. 불확실하지만 언젠가 뉴 잉글랜드로 돌아와 안락하게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너무 사치스러울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단지 안락할 정도의 따뜻함에 있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상태에 놓인다. 내가 이미 한 번 말했듯이 그들은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최신 유행 스타일로 말이다. 대부분의 호화로움과 이른바 안락한 생활이라는 것의 많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류의 비약적 성장에 대한 방해물이기도 하다. 호화스러움과 안락함에 관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검소하고 결핍된 삶을 살았다. 고대 중국이나 힌두, 페르시아,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더 가난할 수 없었으나 안의 세계에서는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이들보다 부유할 수 없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 대해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그들과 같은 종족이지만 더 현대적인 개혁자들이나 은인들도 역시 외적으로 검소하고 내적으로 풍요롭다. 우리가 자발적 빈곤이라 불러야 하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서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인간의 삶에 대해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현명한 관찰자가 될 수 없다. 사치하는 삶에는 사치스러운 과일이 열린다. 농업에서나 상업, 문학, 미술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요즘 철학 교수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철학자들은 아니다. 그래도 철학을 가르치는 이유로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철학하며 사는 것이 옛날에는 존경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섬세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학교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진리가 명령하는 단순함과 독립성, 도량, 그리고 신뢰의 삶에 따라 사는 것이다. 철학은 여러 삶의 문제들을 다소나마 이런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풀려 한다.
지금 위대한 학자들과 사상가들의 성공은 위풍당당하거나 남자다운 성공이 아니라 아첨꾼으로서의 성공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단순히 순응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도 고귀한 선각자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인간은 도대체 왜 이리 퇴화하는 것일까? 무엇이 가문을 망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 나라들의 기력을 빼앗아 몰락시키게 하는 사치라는 것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자신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철학자는 외면적인 삶에서조차 그 시대를 앞선다. 그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안식하고 옷을 입으며 따뜻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철학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방법으로 그 자신의 생명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언급했던 몇 가지 방식으로 인간이 따뜻하게 되면 그는 과연 다음에 무엇을 원하게 될까? 확실히 같은 연료에서 오는 따뜻한 열기는 아닐 것이다. 더 많고 기름진 음식, 더 크고 화려한 집들, 더 세련되고 풍부한 옷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불들, 이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나면 더 많은 생활 필수품보다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계속해왔던 거친 노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휴가이다. 땅이란 씨앗에게 알맞은 것처럼 보인다. 씨앗은 확신 있게 자신의 여린 뿌리를 땅 밑으로 보내고 또한 새로운 싹들을 땅 위로 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땅 위에 그렇게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할까? 왜 씨앗처럼 하늘로 솟아나려는 것일까? 고등 식물을 금방 먹어치울 야채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대기와 빛 속에서도 열매를 잉태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야채는 비록 2년생 식물일지라도 뿌리가 자랄 때까지만 재배되고 가끔 뿌리의 알을 굵게 하기 위해 위쪽에 있는 잎이 잘려나간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채들이 꽃피는 시기조차 알지 못한다. 나는 강하고 용감한 존재들에게 규칙들을 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자신들의 일을 잘 신경 쓸 것이고 더욱 장대하게 집을 짓고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 부자들보다도 더 사치하며 돈을 써댈 것이다. 그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또한 나는 현실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격려와 영감을 얻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현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나 또한 이 부류에 속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잘 적응시키고 그들 자신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사람들의 대상은 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행여나 시도라도 할라치면 그들의 운명과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 무익하게 불평만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것에 대해 가장 열정적이고 위로할 길 없는 듯 슬프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말하듯이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부유하나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끔찍할 정도로 피폐한 부류를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은 쌓이고 쌓인 찌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써야 할지 또는 없애야 할지 모른다. 결국 그들은 그 찌꺼기로 자신들 고유의 금이나 은으로 된 족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가 지난 몇 해 동안 어떻게 삶을 보내려 했는지 얘기한다면 그 내용을 다소 아는 사람들은 놀랄 것이며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깜짝 놀랄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 대담한 시도 중에서 한 단면을 보여주겠다. 나는 날씨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막대기에 표시하고 싶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영원히 만나는 시점인 현재의 순간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했다.
여러분은 내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일반 사람들의 장사와 다르게 내 일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발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내 일의 속성이 그런 것이다. 나는 일에 관한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말하려 한다. 오래전 나는 사냥개 한 마리와 젓갈색 말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하나를 잃어버렸고 지금도 그것들을 찾고 있다. 나는 그들의 자취나 어떻게 부를 때 그들이 응답하는지 등을 묘사하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사냥개 울음이나 말발굽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심지어 비둘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몇몇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동물들을 잃은 것처럼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단지 해 뜨는 것이나 새벽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그 자체를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웃이 일어나 자기 일을 하러 가기 전부터 많은 시간을 걸어 다녔다.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들과 수없이 마주쳤다. 농부들은 새벽녘에 이미 일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출발하고 벌목꾼들도 자기 일터로 떠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도운 것이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마주하고 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얘기이다. 나는 가을과 겨울의 수많은 날들을 바람이 실어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내용을 표현하려고 수없이 노력했다. 나는 전 재산을 들여 그 일에 쏟아부었고 게다가 그 바람 앞에서는 종종 숨이 차 헐떡이기도 했다. 만약 그 일이 정당들 중 하나에 관한 것이었다면 내용 여부에 따라 최근 소식과 함께 신문에 나왔을 것이다. 어느 때는 절벽이나 나무 꼭대기의 관측소에서 바라보다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전신으로 알리곤 했다. 때로 저녁에는 작은 산 꼭대기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기도 했다. 결국 그런 일은 그다지 많이 잡아내지도 못했고 잡았다 해도 만나처럼 태양 아래서 다시 녹아 없어졌을 테지만 말이다. 오랫동안 나는 별 볼 일 없는 신문 기자였는데 그곳 편집장은 내가 애써 쓴 기사 대부분을 신문에 활자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은 다른 기자들에게도 일반적이기는 했지만 결국 내 노동의 대가는 고통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서 나의 고통은 결국 보상을 받았다. 오랫동안 나는 눈보라와 폭풍우를 감시하는 감시원을 자처했고 그 일을 정말 충실히 수행했다. 큰 도로의 측량사는 아니지만 숲속 오솔길과 가로지르는 샛길들을 조사해 그 길들을 안내했고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서 그 유용성이 확인된 골짜기에는 다리를 놓아서 어느 계절이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했다. 나는 목장 울타리를 넘나들며 충직한 목동들에게 애를 먹였던 마을의 목축들을 돌보기도 했다. 인적이 드문 농장의 모퉁이나 구석까지도 눈길이 미쳤다. 조나스나 솔로몬이 지금 어느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붉은 월귤나무와 벚나무, 팽나무, 붉은 소나무, 검은 물풀의 나무와 백포도나무, 노란 제비꽃들에게도 물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모두 시들어 버렸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조금 우쭐해하며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오랫동안 충실하게 일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관리인 명단에 둘 생각도 없었고 한직이라도 줘서 적당한 임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충실하게 기록했다고 확신하는 내 장부는 누구에게도 검사받거나 용인되거나 지불되고 정산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마음을 둔 것도 아니었다. 얼마 전 유랑을 하고 있는 한 인디언이 내 이웃에 사는 유명한 변호사 집에 바구니를 팔러 왔다.
바구니 사고 싶지 않습니까? 인디언이 물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런 바구니를 원하지 않소. 그것이 변호사의 대답이었다. 뭐라고요? 문을 나서면서 인디언은 크게 소리치며 항의했다. 당신은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이요? 부지런한 백인 이웃들이 잘 사는 것을 전부터 보았던 인디언은 그 변호사가 단지 논쟁을 잘 엮어 짜는 것만으로도 마술처럼 부와 지위를 얻는 것을 보고 다짐했던 모양이었다. 그래, 사업을 하자. 나는 바구니를 엮어 짜야지. 그것이 내가 엮을 수 있는 것이니 말이야. 그가 바구니들을 만들면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그것들을 사는 역할은 백인들의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바구니를 사는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보답할 만한 것을 만들자.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것을 만드는 것, 그것도 아니면 그의 수고가 보답받을 만한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나 자신 또한 정교한 짜임을 가진 일종의 바구니를 엮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답할 만큼 나는 잘 만들지 못했다. 내 경우에 그것들을 엮는 것이 가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 만한 가치가 있도록 그것을 만들까 연구하는 대신 나는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필요가 없게끔 할까 고민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삶이란 단지 한 종류이다. 대체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종류의 삶만 과장하려고 할까? 마을 사람들이 내게 법원의 한 자리나 목사보의 직 또는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어떤 자리도 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전보다 더 숲에 집중했다. 숲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곳이었다. 나는 즉시 일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고 일반적인 돈을 얻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수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사용하기로 했다. 월든 호수로 가려는 목적은 그곳에서 적은 비용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나 호화롭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약간의 상식이나 원대한 계획이나 사업적 재능이 부족해서 내 일을 달성하는 것이 방해받는다는 것은 서글프기보다는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할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런 습관들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중국과 교역하려 한다면 세일럼 항구 같은 곳의 해안가에 작은 회계사무소를 차리면 충분할 것이다. 당신은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순전히 토착적인 상품 같은 품목들을 수출할 것이다. 많은 얼음과 소나무, 목재, 그리고 약간의 화강암 등은 이 나라의 땅속에서 늘 생산되는 것들이다. 이런 품목들은 교역하기에 좋은 품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직접 모든 세부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당신 자신이 수로 안내인이자 동시에 선장이 되고 배의 소유자이자 보험업자가 되는 것이다. 물건들을 사고 팔면서 장부에 기록한다. 받은 편지들을 읽고 그의 답장을 써야 한다. 밤이나 낮이나 수입품들의 하역 작업을 감독해야 하고 해안의 여러 곳들을 빠른 속도로 다녀야 한다. 종종 값비싼 화물들이 저지 해변에 방출될 것이다. 당신이 직접 자신의 전신기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수평선을 쓸고 다니며 해안을 향하는 모든 오가는 배들에게 말을 걸어야 할 것이다. 멀리 있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송해야 한다. 항상 시장의 상태나 세계전쟁과 평화에 대한 전망도 귀 기울이고 교역과 문명의 동향을 예상해야 한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조사하는 탐험대가 전하는 결과를 이용하고 새로운 교역로와 진보된 황해수를 이용해야 한다. 해도를 연구하고 암초나 새로운 등대, 부표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수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면 무사히 부두에 정박해야 할 배들이 바닷속 암초에 걸려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라 페루즈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운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전반적인 과학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모든 위대한 발견자들과 항해가들,
모험가들과 상인들을 연구해야 한다. 한노와 페니키아인들 그리고 밑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까지 말이다. 사업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때때로 재고장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익과 손실, 이율, 운송 때 감소되고 첨가되는 용기의 중량을 계산하는 용기 중량 산정법의 문제들과 모든 종류의 또 다른 문제들을 측정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엄청난 수고이다.